자, 전 시간에 그 토지를 세 가지 형태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구분했는데,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걸 얘기하는데, 간혹가다 간간이 그 사이사이에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로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다는 건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합쳐서 이걸 부지다 아닙니다. 부지. 그리고 자, 이 택지 부분은 택지를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택지라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 부분을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나지다. 나지다. 얘는 뭐라 할까요? 건부지다. 이렇게 아니면 공지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지다. 자, 나지라는 것은 이제 벗을 나자 써서 토지후에 건축물이 없는 땅,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부지는 당연히 뭐라고요? 건축물이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건축물이 있는 땅.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정착물 있죠. 뭐 지하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육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나지라는 겁니다. 나지. 그래서 자, 나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땅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은 전부 다 공법상의 규제는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아니면 이종 주거 지역이다. 아니면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다 받는 겁니다. 어떤 땅이든 받는 거예요. 다만 자, 그 어떤 땅이 있는데 이렇게 요 땅이 있는데 갑의 소유입니다. 요거를 을한테 뭐 빌려줬습니다. 뭐 농사지라고 빌려주든 어쨌거나 빌려줬다는 얘기죠. 빌려주게 되면 얘는 자기가 쓸 수 없는 거죠. 빌려줬으니까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 갑의 땅을 빌리면서 건물을 지을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빌릴 수 있죠. 이걸 지상권을 설정하다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같은 거 짓고 있으면 얘가 이 땅을 사용수익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표현합니다. 사법상의 규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직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자,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사법상의 규제는 없는 땅. 이런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 개인들이 설정하는 권리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깔끔한 땅이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그리고 자,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그러니까 농지라든가 임지 이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땅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다만요,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나지. 근데 요거를 일본 쪽발이 애들은 요거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일본식 용어를 왜 여기서 쓰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 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용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간혹가다 모의고사 이런 거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갱지라는 용어와 저지라는 용어로 쓰는데, 자, 둘 다 이제 어쨌거나 건축물이 없는 땅입니다. 없는 땅인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땅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다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다는 얘기죠. 받는다. 자, 다만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지와 똑같아서 아직 사법상의 제한은 설정이 안 돼 있는 땅. 이런 땅, 깔끔한 땅. 근데 이제 저지는요, 사법상의 제한마저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저지다 해줍니다. 저지.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공지는 뭐냐? 공지는 공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든 지 맘대로 건물을 크게 짓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를 법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지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땅을 공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약간 좀 살점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살점 붙여보는데, 일반적인 지역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땅들이 있는데, 요 땅 위에는 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땅을 나지라 하는 거고, 이런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건부지. 근데 이제 보통 웬만한 지역은 한 10층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쳐볼게요. 10층. 그러면 이 토지만의 가치를 한번 따진다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얘는 이걸 나지라고 건부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이건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한 10층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는 10층을 지으려면 이거 철거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질 때는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가치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건부 감가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걸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땅들이 있는데 뭐 모텔 같은 게 하도 많이 들어서고 하는 바람에 뭐 개발을 제한시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토지용 규제가 극심하다는 얘기죠. 개발 제한 구역이 뭐예요? 추가로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기존에 있는 건물 어쩔 수 없지만 강제로 철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개발장으로 묶어놓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지를 구입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농사밖에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기존에 있는 모텔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땅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건부 증가다 얘기입니다. 건부 증가.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맨 위에 나지가 있는데 1번에 나지 보겠습니다. 자,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으며 경장용 토지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빈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본식으로 갱지와 저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갱지라는 것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땅, 이런 땅을요 갱지다 해줍니다. 그 밑에 저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공법상의 규제는 받고 사법상의 제한도 받는 토지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저지. 공법상의 규제는 다 받는 겁니다. 다만 사법상의 제한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저지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부 감가라는 게 있고 건부 증가가 있는데 그런 얘기 요걸 잘 정리하시면서 저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법지라는 게 있고 빈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지와 뭐라고요? 빈지.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 법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건물 떡하니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땅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뭐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침마다 막 혹이 생기고 막 코피가 터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 안 되고 이제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지 작업해서 땅을 반반히 고르는 거를요 정지 작업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건물 떡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땅을 보겠습니다. 요 땅을 뭐라 하냐면 법지다 해줍니다. 법지. 그래서 법지라는 것은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지만 이거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 못 짓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축대 같은 거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끄럼틀 타거나 애들 눈 많이 오면 이런 경우에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용실은 거의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적도 작성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소유권을 막 부여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땅을 여기서 자릅니다.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이게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윗집 소유로 합니다. 윗집 소유. 그래서 윗집 소유로 하기 좋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남한테 피해 주면 대화인데요.
안 되니까 축대 같은 거 이 사람이 쌓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런 땅을요, 법지다 해줍니다. 법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최대한 게 밀려왔을 때 찰랑찰랑 이제 밀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밀려왔는데 여기까지 물이 최대한 몰려왔을 때 여기까지를 최고 만조다 해줍니다. 자, 물이 꽉 찼을 때를 뭐라고요?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도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렇게 부여했다가는 뭐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게 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이게 전부 다 물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지적도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갑의 소유다 이렇게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땅을 보겠습니다. 요 땅은 아직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죠.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소유권 없지만 아직은 물이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활용 실익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빈지다 해줍니다. 빈지.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이 비어있다 해서 뭐라고요? 빈지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 있죠. 이걸 뭐라고요? 빈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법지. 자, 동그라미 1번의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빈지는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이런 걸요 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잡다한 용어들이 있는데, 소지라는 것은, 소지는 이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소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화지는 이제 고압선 아래의 땅 있죠? 이런 땅인데 아무래도 고압선 때문에 이거 층수를 많이 못 올리거나 아니면 좀 섬뜩하죠? 그래서 땅가격을 낮게 평가해야 됩니다. 선화지 감가다 해줍니다. 감가라는 게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는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강이 있다.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논밭일 겁니다. 근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만약에 강둑을 뚫지는 않고 헐어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강물이 넘쳐갖고 뭐 잠식하게 되면, 논밭을 잠식하게 되면 나중에 물이 빠지면 원상 회복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홍수가 이 그 강둑을 막 헐어버릴 수 있죠. 헐어버리면서 이 논밭이 강물로 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런 땅을 뭐라고요? 포락지라는 겁니다. 포락지. 그 다음에 이 공안지라는 것은 도시 토지 중에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 중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뭐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상되는 땅을 미리 막 사놓을 수 있죠? 이용도 안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땅가격이 오르면 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안지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유휴지는 이 공안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돌리고 있다. 그럼 다 뭐가요? 그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안지는 비옥도 회복이라든가 농지 개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휴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냐면, 5년근 인삼 같은 거를 수확한 다음에 바로 씨를 뿌리게 되면 잘 안 자란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좀 푹 쉬게 하면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생산력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쉬고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휴한지 이렇게 합니다. 휴한지. 자, 그래서 그리고 35페이지 아래쪽에 건물의 분류 있죠? 요거는 우리 공법에서 주택법에서 아주 자주 할 거예요. 아주 자세히 할 겁니다. 자세히 할 거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구색을 갖추려고 이렇게 그런 걸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1번 첫 번째 볼게요.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 잠시 전에 했던 건데 이거는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땅. 이걸 맞는 겁니다. 맹지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다. 이거는 그 획지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지. 그다음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그리고 대분류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땅 있죠. 이거는 후보지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지는 아까 같이 축대 같은 거 쌓은 땅을 얘기합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개. 이렇게 해서 답하시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틀린 표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걸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자, 그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땅이다. 이 맞는 겁니다. 5번 볼게요.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요게 틀렸네요. 빈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테마까지 끝냈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가 뭐라 했다고요? 그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봤고, 자, 두 번째는요, 토지의 분류다 해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인 부동산의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근데 부동산 특성인데 속성까지 연결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그 부동산의 특성 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린다면 이렇게 자, 아까는 뭐 부동산 하면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하면서 뭐 전 시간에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꼼짝 못하는 재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이 될 겁니다. 토지와 건물. 그래서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성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토지의 특성은 또다시 이렇게 그 쪼개볼 수 있습니다. 쪼개보는데 얘는요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 얘는 뭐라 할까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자연적 특성은 뭐 그야말로 신이 있다고 간주한다면 뭐 있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땅을 줄 때 그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이죠. 이걸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 어떤 땅을 준 겁니까? 꼼짝 못하는 땅이죠. 땅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특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문적인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어떤 땅이 있다면 다양한 용도로 쓰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땅도 막 잘라서 팔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거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이죠. 이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연적 특성은 그야말로 그 선천적 특성입니다. 타고난 특성이라는 얘기죠. 아예 처음부터 타고난 특성이고 얘는요 나중에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이기 때문에 후천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연적 특성은 아무래도 그 절대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게 변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후천적 특성은 뭐 시대와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가변적이다 이겁니다. 어떤 지역은 땅을 못 팔게 할 수도 있죠. 쪼개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먼저 이 인문적 자연적 특성 알아볼게요. 자연적 특성은 먼저
자, 부동성이 있다. 토지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토지를 뭐 철거하고 이런 건 않겠죠.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존재한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 토지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늘릴 수가 없는 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토지는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어떤 토지든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형, 위치부터 틀리고 지형, 지세, 지질 이게 조금씩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토지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정도를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인문적인 특성은 맨 먼저 용도의 다양성이다. 자, 부동산은 토지는 특히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자, 내가 이제 땅이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병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이 급하다 그럴 경우는 땅의 일부를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지는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 못하니까.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주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요, 뭐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해서 뭐 신경 쓸 텐데. 어쨌거나 주의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뭐 여기다가 하나 더 정도 한다, 뭐 국토성 이런 건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정도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의 특성. 건물의 특성은 이제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에 좀 안 받고 별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특성은 그냥 보면 어떤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아니라, 자,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자, 부동산은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는 막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차에 막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동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속성이다. 그래서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는 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는 그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생산비를 투입해 봐요. 그러면 층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가능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떠한 토지는 똑같은 게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건설회사가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형태로 짓게 되면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질성.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인접성과 구별되는 이러한 특성이 아니라 지배 혹은 종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배 혹은 뭐라고요?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종속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뭐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뭐 50년 된 거냐, 아니면 뭐 철근 콘크리트냐, 벽돌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꾸로 토지가 뭐 이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라 하더라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이냐, 강북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은 때로는 토지의 가치를 지배하기도 하고 토지 때문에 종속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면 이거는 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상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뭐 동질성이 있다 하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똑같은 지역에 아파트 지은 거라 하더라도 일단 뭐가 틀려? 위치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층 다로 2층 다로 다 틀린 겁니다. 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어디서 물어보냐면 이렇게 그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한 문제를 보통 물어봅니다. 한 문제를 딱딱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러한 꼼짝 못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데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꼼짝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토지에 거기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아래쪽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동성, 이걸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 이런 표현도 왕왕 씁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토지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특성, 자꾸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당장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꾸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꼼짝 못하니까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구나. 꼼짝 못하니까 이런 형태가. 예컨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부동산이다. 얘는 동산이다. 이렇게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합니까? 꼼짝 못하는 물건을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막 움직이는 걸 뭐라 한다고요? 동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볼게요. 자,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여기 볼게요. 자, 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3박 4일 동안 신나게 놀고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선물을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을. 그래서 돌하루방이라는 돌로 된 물건하고 인형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하나 이 중문단지 근처가 뭐 땅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소유권을 공시한다. 그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날리는데 이 돌하루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구입했으니까 내가 이제 가방에 들고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들고 올 수 있으니까 점유를 요한다. 내 거라는 사실을 갖고 있으면 내 거니까 내가 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토지 자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자체를 가져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흙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지만 토지 자체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돈 주고 사긴 샀는데 이걸 서울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사님이 울 필요 없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소가 있는데 등기소에 가서 전 소유자 이름에서 당신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랍니다. 바꿔놓게 되면 법에서 당신 소유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져올 수 없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등기를 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그 얘기는 자, 내가 여기 어떤 지역에다가 이 원룸을 하나 딱 지었는데 원룸을 지었는데 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가산 디지털역 근처에다가 원룸을 지었는데 이거를 천안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할 필요 있나요? 아니면 더더욱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할 필요 있나요? 아니면 뭐 강북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여기 와서 주무시고 다시 출근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 동네에도 뭐 원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에다만 광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지화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별개의 거래 관행,
아니면 가격 수준, 임대료 같은 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국지화한다. 국지적 호우하면 그 지역만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별개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그 구분된 하나하나의 시장, 별개의 시장들을 뭐라 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 시장이다. 리을번에 아니면 하위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 시장 뭐라고요? 하위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시장은 크게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 시장은 뭐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대문 시장이다. 뭐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을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건데 자, 이런 시장에서는 물건을 직접 보고 이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이거는 뭐 입어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주 정보 활동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고 파는 거니까. 근데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답으로 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 시장이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 시장이다. 전자상거래. 자, 내가 이제 인터넷 G마켓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 결국은 회사를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구입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거래할 때 회사를 여기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서 막 거래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뭐예요? 주식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만?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거죠. 추상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 분양 직원들을 모셔다가 분양할 수 있죠. 그럼 뭐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중개사님이 어떤 지역의 바운드리 내에서 있는 부동산을 중개 활동할 수 있죠. 그럼 물건이 근처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물건은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있는 물건을 거래는 서울의 강남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 강남에서 거래할 때는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는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일종의 답을 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일반적인 시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까운 놈인지 먼 놈인지,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가격대는 적정한지 다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활동을 크게 필요로 하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정보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임장 활동이다 해줍니다.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뭐라고요? 임장 활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요구될 수 있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에 비읍번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그리고 미음번에 이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그리고 뭐라고요? 정보 활동, 이런 걸로 자꾸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라고 있는데 외부 효과는 정책론에서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은 꼼짝해요, 안 해요? 꼼짝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가가 있는데 자, 주변 때문에 때로는 이익을 보거나 때로는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예컨대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으로 영탁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얘들은 남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뭐 집값도 떨어지고 빨래 널면은 뭐 시커매지고 그다음에 막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많이 날리다 보니까 뭐 폐병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요 외부 효과라 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 특히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를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걸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거를 외부 효과가 생기냐면 만약에 얘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땅이라든가 집을 들고 다른 데 뭐 갈 수 있다면 피해를 봐요 못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이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이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에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굳이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취업번 볼게요. 취업번의 맨 끝에 보니까 담보 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는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시계를 담보로 잡았다. 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담보로 갖고서 이제 갖고 있는데 찜질방에 가서 그 뭐 하다 보니까 어떤 훔쳐갔다는 얘기죠. 그 담보 가치가 이제 자꾸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불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방에 훔쳐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영속성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냐 인문적 특성이냐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도저히 그것도 구분을 못 하겠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자, 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0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부부가 0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영속성은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뭐라고요? 마모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뭐라고요? 영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의에 보면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소모와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 이걸 뭐라고요? 영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래서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은 토지의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까지 이제 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를 얘기합니다. 물리적 감가라는 게 뭐냐면, 자, 자동차 같은 거를 그 타지도 않고 그냥 마당에다 세워놓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후화될 수 있네요. 노후화되고 아니면 마모될 수 있고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고 아니면 파손될 수 있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라 하는 겁니다. 물리적 감가.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토지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나요? 자, 쓰다 보면 노후화되는 것도 아니고 마모되거나 태풍에서 손상되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원가법이라는 게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뭐냐면 건물 같은 경우에 한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요 재조달 원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 감소분, 감가 누계기라는 겁니다. 요거를 빼내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적상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거는 영속성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물리적 감가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소유이익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구입해서 3억에 구입해서 5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남겨먹었어요? 2억 남겨먹었죠? 요거를 소유이익이다 해줍니다. 소유이익이다. 혹은 자본이득이다 해주는데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다가 옥수수 같은 거 재배해서 팔았으니까 돈 생길 수 있죠? 아니면 건물 지어서 임대했더니 임대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용이익이다 혹은 사용이익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소유만 하고 이용은 을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빌려주는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따로 떼내서, 왜냐하면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 땅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 갈치 같은 걸 빌려주는 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려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일정 기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면서 임대차 시장을 매우 발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등이 영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유용성. 그래서 토지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토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토지로부터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라면, 자, 한 해의 순이익을 한 해의 순수익 해줄게요. 이거를 곧바로 환원이율로 이걸 나누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수익 방식의 근거가 뭐냐면 토지 같은 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한 해의 순이익을, 한 해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방식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수박을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3년 뒤에 혹시 수박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해서 미리 막 구입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는 아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혹시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누가 소문 내길래 막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아주 멀리 내다보면서도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장기적 배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 그 다음에 초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재건축 이론 이런 게 서정감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는 소모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부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증성은 토지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읽어볼게요. 생산비라든가 노동을 투입하여 또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하는 걸로 부증성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 토지라고 쳐볼게요. 북한도 우리나라로 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물 밑에도 토지가 있어 없어요? 토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 빠지면 뭐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가 이만큼인데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만큼 요거에 이제 요걸 요렇게 이제 네모칸으로 그려 볼게요. 이만큼인데 자, 이만큼은 이제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나 임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이 전체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새롭게 더 크게 늘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입니다. 이건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추가적으로 생산비를 투입해서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공급, 물리적인 절대량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해야 뭐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는데 프라이스, 퀀터티 해갖고 수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쳐볼게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제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그런 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을 겁니다. 더 많이. 소주도 만들어 팔고 맥주도 더 많이 만들어 파는데 소주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소주를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문제는 더 많이 만들어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할 수 있냐는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공급선이다. 서플라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급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뒤까지 갔다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이거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죄송합니다.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완전 뭐라고요? 비탄력적.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자, 거기 부증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특징이다 해서 기억번 볼게요.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죠. 근데 토지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가 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원가 방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같은 게 5년 된 건물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든다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건데 토지를 뭐 다시 만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가 상승의 근원이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가가 토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절대량을 늘리는 거를 물리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그 얘기는 자, 어쨌거나 이 토지를 새롭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돈 가지고 땅만 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은 조그맣게 구입하고 막 층수로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땅은 작게 그리고 그 외에다 노동자분을 많이 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집약적 이용이다. 다른 데 이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새롭게 늘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용도 안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서로 막 구입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정상 지가 예산하고 막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 소유욕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땅에다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인근에는, 도시 근처에는 뭐가 무지장 많아요? 이용도 안 하면서 개인들이 막 갖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땅들이죠. 무지막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도입해 갖고 토지는 사유이기 전에 국토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자꾸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해갖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개별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